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 2월 달을 한번 노려보자. 그 중에서 안 사야 될 걸 일단은 안 사야 될 거. 저는 애플은 일단 빼자. 원픽은 테슬라다. 트럼프 퇴임할 때 되면 최소 시가총액 3등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더 빅테크로 넘어와서 지금 괜찮게 보시는 빅테크는 그건 뭐죠? 대표 중에 7개 종목이 있죠. 애플, MS,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 주식 중에 주식이 우리가 사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또 막 사고 싶어야 돼요. 이거 빨리 방송 끝내고 사야 되는데 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S&P 500의 PER이 23배에서 조정을 살짝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 PER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30배 이상이에요. 전부 30배. 이 30배의 금리는 4%가 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마가 빅테크 M7 주식에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주식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비싸다라는 거죠.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8, 9, 10월 달에 미국 대선 앞두고 한번 미국 시장 조정 올 때 그때 싸게 살 기회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월 5일 날 확 빠지면서 박앤세일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 2월 달을 한번 노려보자. 그 중에서 만약 그때 노린다면 뭘 노리실? 그 중에서 안 사야 될 걸 일단은 안 사야 될 거. 네, 저는 애플은 일단 빼자. 네, 애플은 2016년도에 워런 버핏이 지분 신고를 하시면서 애플 샀다 했는데 이번에 많이 파셨잖아요. 네. 그러면 워런 버핏이 애플에 대해서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저는 워런 버핏이 팀 쿡하고도 전화한다고 생각해요. 전화하겠죠. 네. 2014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던가 아마 그러실 건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니 워런 버핏이 애플을 왜 샀지? 팀 쿡을 믿은 거죠. 네, 팀 쿡의 어떤 꼼꼼하고 이 관리 능력을 믿고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팀 쿡이 건재한데도 지금 애플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모바일에서 AI로 넘어가는데 이 AI라는 플랫폼에 애플이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을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이 PR 20배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굳이 애플 주식을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이상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새로운 게 나오면 뭔가 탁 이게 있었는데 휴대폰도 사실 요즘엔 너무 계속 비슷한 버전이 살짝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번에 AI 폰을 출시한다고 했는데도 거기다가 더 챗GPT 탑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혁신, 애플에서 더 이상의 혁신이 없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 주식을 사실 때는 어떤 전략으로 사셔야 되냐면 좀 길게 보고 이 회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여기서 2배, 3배는 이상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원픽은 테슬라다. 테슬라인가요? 네,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시총 1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확률 높은 회사이지 않을까요? 트럼프 퇴임할 때 되면 최소 시가총액 3등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3등이면 3조 달러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4년 후면 보통 연평균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연평균 한 9%씩은 오르거든요. 지수가 9%씩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는 오를 건데 그러면 시가총액 1위 기업도 40% 오르면 3, 40 해가지고 4년 뒤에는 아마 시총 1위 기업은 4조 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등이 되면 시총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가 되니까 4배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다른 기업들 뭐 할 필요가 있을까? 테슬라 그러면 좋게 보신 이유가? 테슬라도 좋게 보는 이유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작년에 전기차처럼 3년 전에는 테슬라가 2030년 되면 2천만 대를 팔 거다라고 그렇게 다들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1등 회사 도요타가 1100만 대, 우리 2등 폭스바겐이 940만 대 정도 파는데 아니 어떻게 테슬라가 전기차로 2000만 대를 파지? 그게 가정이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거든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만 가지고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시가총액 3등에서 1등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테슬라만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마치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 됐든 무슨 핸드폰이 됐든 애플이 아니면 전부 다 안드로이드 쓰듯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테슬라의 FSD를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서도 쓰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테슬라 거 쓰고 네. 물론 웨이모도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FSD를 따라오는 기술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FSD를 전 세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도요타, 뭐 일본 회사들은 또 미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할 거니까요. 그 도요타랑 이번에 합병하는 혼다, 닛산, 미쯔비시의 네. 그 800만 대가 테슬라의 FSD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구독료가 나올 거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것만 하더라도 야 시가총액 여기서 더블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대로만 된다면. 네, 그대로만 된다고. 근데 아니 로봇 기술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로봇 기술이 아니 이런 게 된다고? 최근에 테니스 공 잡는 거 보셨어요? 딱 던져주는 테니스 공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여러 번 줬는데 다 잡아요. 손이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네. 아니 그거를 어떻게 잡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 테슬라의 로봇은 5년 뒤에 우리가 2030년대에 다 전기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 뒤에 지금 우리 가정에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동그란 거. 5년 뒤에는 테슬라의 로봇이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우리의 거기 영어 좀 가르쳐줘 하면 가서 영어 가르쳐주고 독일어 좀 가르쳐줘 하면 언어는 한 150개 다 할 줄 알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나가주고 그런 로봇에서도 테슬라 걸 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는 시가총액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에서 로봇택시도 이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 좋게 보시겠네요. 네, 로봇택시도 저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 FSD랑 로봇 기술 다 접목해 보면 로봇택시를 테슬라만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스페이스 X잖아요. 우주. 네, 우주 있고 스타링크 있고 그죠? 여러 가지랑 이 접목을 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폭격해도 스타링크 쓰게 해줬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테슬라의 나중에 또 하나의 테슬라만 갖고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제 지금 사지막 2025년 2월에 좀 조정이 있으면 그때 좀 담자는 거는 지금은 미국의 AI가 미국 주식을 주도하고 있는데 좀 가격상의 거품은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주식을 살 때 빠지면 사야지 했다가 빠져도 못 사요. 무서워서. 그렇죠. 빠지면 더 못 사죠. 네, 지난 8월 달처럼 빠지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저희 같은 훈련된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는 방법은요. 일단 30%는 먼저 사요. 내가 1,000만 원은 테슬라 사놓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무조건 지금 가게 300만 원을 사고 그 다음에 1월 20일 지나서 진짜 빠지는지 보고 근데 그때 가서 생각보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도 사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데 얘만 안 빠지지 했을 때 보통은 전체 빠지는데 얘만 안 빠진 거 팔잖아요. 보통은 빠진 거 놔두고 안 빠진 거 파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다른 거 다 빠지는데 테슬라만 안 빠지더라도 내년 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30%. 그럼 내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추천하시는 섹터는 AI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 건가요? 미국은 뭐니 해도 AI 쪽을 봐야 되고요. 요즘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양자 컴퓨터 이게 또 하나의 성장주구나 한데 우리가 성장주랑 성장 스토리주로든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성장주는 말 그대로 2, 3년 안에 이 PQ가 현격하게 개선이 돼야 돼요. 아니면 C가 확 떨어진다든지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작년에 초전도체 올 상반기까지 초전도체가 앞으로 3년 안에 숫자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항상 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나오나? 숫자가 안 나오면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겠는 게요, 지금은. 근데 미국은 벌써 이걸 갖다가 상업용 서비스를
네.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뉴스만 보더라도 인천 송도의 연세대에 보면 IBM의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양자 컴퓨터를 가진 전 세계 5번째 국가가 됐다. 이런 거 보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숫자가 어떤 식으로 꼽히는지를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5년 길게 본 5년 동안의 네. 어떤 성장주에서는 분명히 이 양자 컴퓨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 전기차를 예를 들면 전기차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2009년에 GM 볼트였고요. 2010년도에 닛산 리프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기업이 나중에도 1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 염두에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빅테크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엔비디아는 이제 오를 만큼 충분히 많이 올라서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그 팔아야 될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팔아야지.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체제 개념하고 보완제 개념이 있잖아요. 이 대체제, 특히나 강력한 대체제가 탄생을 했다고 싶으면 팔아야 돼요. 네. 엔비디아가 대체제가 있나요? 이번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그런 개념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GPU는 애플이 사가든 테슬라가 사가든 그걸 사가가지고 AI 가속기로 쓰잖아요. 한마디로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근데 엔비디아밖에 못 만든대. 그런데 기성복처럼 아무나한테 사이즈 딱 보고 100 입으시네요. 딱 입히면 와, 너무 멋있네. 근데 맞춤 양복이 나온 거죠. 그 맞춤 양복이 바로 브로드컴의 에이지 반도체인데 지금 보통 이제 되게 좀 이렇게 패셔너블 하신 분들은 맞춤 양복 입으시잖아요. 맞춤 거 있죠. 좀 비싸도 맞춤 양복 딱 내 몸에 딱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딱 보면 이제는 AI 맞춤 양복이 나오는데 브로드컴의 기술을 보면 브로드컴도 그래요. 그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거든요. 이거 나밖에 못한 거야.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거 나밖에 못하는 거야. 였었듯이. 근데 브로드컴도 나밖에 못할걸? 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맞춤 양복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기성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여전히 싸면 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또 90불, 80불 때 가면 그때 가면 또 사도 되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의 주가는 이 대체제가 탄생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부터도 엔비디아 좀 팔아가지고 브로드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익 실현을 좀 해두셨다가 틀림없이 주가가 또 지난 8월 달처럼 90불 때에 또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전망 많이 들리잖아요.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한국 증시가 정말 괜찮을 수 있는지랑 내년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를 해야 될지 이제 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아닌가 이런 고민하실 텐데 내년에는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한국 경제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네.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경제 전망이에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식 안 된다.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좀 오랫동안 보신 분은 이게 경제랑 좀 다르구나. 코로나 때 그렇게 경제가 박살났는데 주가가 폭등하는 것처럼 경제랑 다르는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항상 이 경제 전망 때문에 사고 싶은 주식을 못 사거든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일단 경제 부분은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안 좋은데 수출 잘해가지고 달러 벌이는 기업. 98년 IMF 때 달러를 마구마구 벌어왔던 오토바이 헬멧 회사가 떼돈을 벌었던 것처럼 경제는 안 좋지만 이 안 좋은 경제에서 수출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달러를 많이 버는 회사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 중에서 한국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가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저희 회사가 이제 3억 이상의 자금을 받다 보니까 3억의 현금을 들고 오신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주식으로 제가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다 보니까 일본도 했었거든요. 어디다가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100% 한국 주식 할 거라고. 지금 진짜요? 당장은.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도 있고 1440원의 이 환율에서 달러로 바꾸기도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죠. 나중에 한 차선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투자의 원칙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살아남은 이유나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판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시죠. 비싸진 주식을 더 비싸질 거라 생각해서 비쌀 때 사고 싸지면 이제 파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원칙을 고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쪽이 미국 장만 막 가고 우리나라 장 안 되면 아닌가? 이제 아무리 한국 주식 싸도 계속 싸다.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싼 주식 계속 싸고 맞습니다. 비싼 주식 계속 비쌀 거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뭐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갔죠? 6, 7년 전으로 돌아갔을걸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을 보면 사서 먹을 주식도 많고요. 국내는 또 세금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10년 전, 20년 전 주가로는 코스피 레벨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이 나쁜 주주 가치에 대한 훼손시키는 나쁜 일들이 많아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법 개정이라는 큰 이벤트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몰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은 그래도 너무 장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장기 투자는 미국이 맞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국은 좀 비싸지면 그 시점에서 안 팔면 결국 약간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4년 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주식을 한번 하면 10년 끌고 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줄곧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사이클 주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주식이 많다 보니까 미국 펀드 매니저 보시면 사이클 주식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워런 버핏 사이클 주식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익이 좋다라고 사면 나중에 떨어져서 팔면 올라가고, 사이클 주식 자체가 원래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 어려운 사이클 주식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이클 주식에 대한 투자 방법은 의외로 쉽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역발상 투자,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쌀 때 사는 겁니다. 왜 싼지? 이익이 안 나올 때 사고, 그리고 올라갈 때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2년 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 하시는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는 참 좋겠어요. 네. 미국 사람들한테 평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산을 다 불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사실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펀드 운영을 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로 인해서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을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윗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투자는 이거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거지. 아니 박전무는 왜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박전무는 트레이더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한국 주식은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큰 차이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많은 자산이 있죠.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뭐 주식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자, 어디에 어떤 자산을 좀 늘려가야 될까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일단 무조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 네, 비중을 많이 채우고 가셔도 되고요. 네. 그동안 제가 올해는 코스닥은 좀 피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 짝수에 코스닥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이 20%나 빠졌어요. 코스피가 지금 8% 빠져 있는데 연말까지 한 2주 남은 동안 약간은 좀 줄이고 끝나긴 하겠지만 홀수에 작년 23년도에 4월 달에 이미
코스닥이 40% 올랐었어요. 7월 경에 40% 올랐고 4월 달에 벌써 3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요즘 ETF 많이 하시잖아요. ETF에 타이거 코스닥 150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덱스 200 이런 거를 ETF에 좀 해보셔도 되고, 미국은 지금 미국 주식들 투자하는 ETF가 환율 효과 때문에도 지금 많이 수익 나와 계실 건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일부 줄여서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스 200 이런 ETF를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 국내 주식 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특히나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섹터 ETF 있잖아요. 조선, 방산, 엔터, 피부미어. 거기에 관련된 ETF. 지난번에 7월 달에 하반기부터 내년 넘어갈 때까지는 엔터. 왜냐면 그때는 엔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엔터가 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엔터 올해 슈퍼 선거의 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JYP 막 마이너스 60% 나왔을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올 하반기에 투자해 볼 만한 ETF로는 엔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엔터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1파 상승 끝나고 약간 요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파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터가 내년에 상당히 괜찮은데,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에스파가 상해 가서 팬사인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수나 연예인들이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30일 동안 비자 면제도 해주고 하면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중국의 내수 부양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엔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스 K-팝 ETF 이런 것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미국 주식 좀 조정받은 미국 주식을 좀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거 담고, 금이나 달러나 비트코인은요? 내년에 모아가야 되나요? 비추입니다. 비추. 금이나 달러나 비트코인. 아까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TV 올해에서 2024년에서는 대표님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올해 저희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또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올해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과거에 30년 동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50년, 70년의 미국, 한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 가장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80년도 초에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요. 그때도 폴 볼커가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킹달러 시대였지만, 그 80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1000포인트를 갔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경제 여건 하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뭔가 잘 찾아보면, 내년에는 특히나 트럼프 2.0의 1년 차가 되고요. 그 미국 대통령이 1년 차일 때 내가 취임을 했으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효과,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기가 시작됐잖아요. 원래 10년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중국의 또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는 좋은 장이 연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너무 힘들고, 올해 계좌도 많이 망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음도 상하시고 계좌도 많이 상하실 건데, 22년 말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계좌를 회복시키는 해라고요. 똑같습니다. 25년은 계좌를 회복시키는 해니까 내년에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올해의 아픔을 모두 다 회복하고 원상복귀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MC의 연준의 파월이 말했는 거랑 좀 트럼프의 방향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이게 독립된 부처 같은 거라서 파월 의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 의도대로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사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